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슈 많은 아침입니다. 이 가운데서 간밤 미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좀 발목을 잡았던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7%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고금리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번 1월 FOMC는 원래는 이 동결이 한 91%였는데 지금 95%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를 다시금 또 봐야 될 타이밍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이사님, 지금 급등 배경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채권도 똑같이 가격이니까 수급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채 수급에 있어서 불과 한 3-4달, 2달 한 전만 하더라도 국채 모집을 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수요가 몰리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뭔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달 모집하고 있는 채권의 전반적인 수요가 일단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수요가 둔화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금리는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이후의 전반적인 금리 정책에 대해서 또 채권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조금 몸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PMI가 제조 PMI가 돌고 서비스업 PMI도 강하게 돌면서 금리는 좀 위쪽으로 자극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낮추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내려왔던 금리가 빠르게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반드시 1대1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표물은 일종의 이제 역의 함수로 지수의 할인율로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건 특히 성장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뉴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증시의 할인율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증시에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니다. 그다음에 단기 금리도 최근 들어서 조금 활발하게 정책 금리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물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이렇게 4.7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할부금융 상품이라든지 모기지 금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할인율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 중에 또 상당수 가장 빠르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내러티브 종목들이죠. 펀더멘탈이 없이 내러티브만으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들도 드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내일 되면 당장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또 무너질 때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봤다면, 그렇다면 4.7%를 뚫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전망도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원인 분석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인 분석을 총 3가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매번 주장하는 강한 경제 데이터,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이제 채권 시장의 이제 변화인데, 오늘 저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데일리적으로 봤을 땐 2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실망이 있었던 젠슨 왕의 발언. 이 부분도 분명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거고, 미국 시장 자체가 매그니피션트 7 주식들이 많이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제 그 연준의 발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스탠스를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상 위에서 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래에서
위에 이렇게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뭐 자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줬을 때 뭐 증시 같은 경우는 채찍 효과가 좀 있거든요.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출발 시기에도 좀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증시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뭐 그들이 말하는 보편적 관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두 축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화두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내내 가장 중요한 게 물가와 고용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연준이 힘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모습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10년물이 이제 가정에 따른 샤메 법칙 변화 전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샤메 법칙은 데이터 기반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지금 이제 실업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7월 달까지 사실상 미국의 강한 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사실 뭐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4% 이상으로 넘어간 게 뭐 7월경. 그리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뭐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잠깐 내려왔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다시 이제 4.2%대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강한 고용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을 가면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작년부터 미국을 위한 비정규직, 레귤러가 아닌 비정규직들의 고용 창출로 대중공개 자료를 좀 펼쳐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두 가지 거시적인 중점 사항이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물가요, 두 번째가 고용인데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꺾어뜨리고 잡아놓고 이제 고용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때마침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고용에 뭔가 힘을 주고 싶은 분명히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극되면서 고용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스탠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기조변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강달러 현상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자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를 좀 부러뜨리기 위한 저는 명분론이라고 봐요. 사실은 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뭐 서비스업 지수로 좀 연결 지었을 때 이 부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의 변화이다. 요즘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사회가 어렵다고 헬스 끊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진행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여러분들 서비스업 말고 재화나 상품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안 삽니다. 차 안 바꾸고요. 휴대폰 안 바꾸고요. 오래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재화나 상품 부분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다 부러진 상태였고요. 강한 미국의 고용,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소, 특히 경기 뒷받침 요소가 서비스업 지수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증시를 부러뜨리게 되면 힘이 빠지겠죠, 점점. 저의 논리는 좀 이렇게 근간화가 있고, 단지 이제 미국 시장이 언제쯤 이 실업률을 좀 신경 쓸 것이냐. 지금 그래프 모습에서 보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무엇부터 잡자? 실업률은 아니다. 물가부터 좀 잡자.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가 다가온다. 이러한 축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증시는 조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위치도 뭐 나스닥 모습을 보시더라도 약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쌍봉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잡아주시면 나스닥도 그렇게 좀 지칭을 하고 있고요. 나타내고 있고, 또 시황적 스토리 라인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죠.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미국 시장은 이미 조정이 예견돼 있어요. 스토리나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가 하반 경직성을 얼마나 버티면서 갈 것이냐이고, 그리고 연준의 강달러 현상이 이제 기조 변화까지, 예를 들어 피봇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대적인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10년물 구체금리 조금 더 오를 걸로 보시는 거세요? 네, 조금 더 오를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약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25,500선까지는 계속 조정 움직임. 사실상 뭐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만은 차트 모습 보셔도 지난번에도 고점 돌파하려고 22,000선까지 선물 기준인데 갔는데 돌파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세스 2025 앞두고 또 좀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니까. 그래도 전고점 언저리까지 신고가 갱신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이미 상태이죠. 사실상. 여기에 대한 뭐 대응책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이미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국내 증시가 밀렸다고 해서 손절로 대응한다든지 지금의 이미 손실 구간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필수 소비재나 배당 중심의 종목으로 넘어간다든지 저는 이 의견에 관해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고수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너무 어렵다.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으니 국내 증시가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무섭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 경제에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국내 주식의 펀더멘탈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 김민주 전문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것이 특별히 뭐 인플레가 이미 시작됐다거나 뭐 고용에 물론 약간의 이상 징후는 있지만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 미국 증시의 조정의 빌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될지 고금리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일단 뭐 경기가 이렇게 뭐 좋을 때,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올라갈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선 뭐 명확한 방법이 없죠. 가장 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하이 퀄리티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무구조는 기본이고요. 업종 내 지배력이 확실히 존재하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M7이 그런 종목 아니냐? 맞는데 M7은 밸류가 뭐 전반적으로 비슷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소위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 전체를 선택하는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사시기보다는 특정 섹터를 고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그 분야의 대표적인 쪽은 에너지, 천연가스 뭐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을 뭐 지금부터 골라서 사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을 살 때도 뭐 개별 종목보다는 하이 퀄리티 쪽에 업종 내 1위, 그 다음에 뭐 재무구조도 튼실한 뭐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튼튼한 종목,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대안이다.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원론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뭐 이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증시 전망 거의 상저하고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뭐 전반기에는 조금 내려갈 거고 하반기에 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어찌됐건 뭐 단기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10년 국채는 좀 올라가지만 뭐 유동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좀 취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에는 아니란 말이죠. 횟수는 감소되고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 퍼부을 수 있는 방법론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변화는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2회 정도로 거의 갈 것 같고요. 단지 뭐 이제 영내포라든지 지금 월말 효과가 지나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영내포 잔고가 감소했거든요.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준율 인하. 이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금리 인하는 좀 고정시켜 놓고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사님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고 뭐 교과서적인 말씀드리면 정말 불편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셔야죠. 근데 이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불편해요. 손절을 짓고 그 손실 부분을 다른 섹터로 이동해서 다 만회하고
수익률까지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사실. 네, 뭐 정말 이론적인 앵커님도 거죠. 웃으시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고 또 특히 조선방, 뭐 조선 전선 방산이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 올해도 좋다고 하고 여기로 넘어갔을 때 나의 손실 부분을 다 만회시키고 기대 수익률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엔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영원한 무한반복의 이제 고뇌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뭐 교과서적인 내용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장기 관점의 성장주를 선별화하고 현금과 대체 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요. 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으로 좀 가고 금융주 뭐 비중 확대 이런 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네. 근데 오늘 저도 원고를 써왔는데 이사님하고 동일하게 하나가 딱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원자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유가나 천연가스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교과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의 솔루션은 뭐예요? 저는 일단 올해의 그 연준의 기조 변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바꿔서 피벗으로 돌아서서 다시 금리 인상. 이렇게는 가기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좀 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보편적 관세나 뭐 보복 관세 부분이 ING로 반영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고용이 너무 심하게 아까 부러지면 뭐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4.7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비상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다시 뭐 3번, 4번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게 가기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영래포 잔고 증가나 지준율 인하, 어떤 재정정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엽적인 방법론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퍼부어서 갈 거라는 쪽이고 저는 역시나 이제 매매 쪽으로 조금 선회하는 부분은 성장주 중심의 가대 낙폭을 좀 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테마주와 실적주가 이렇게 정말 대결 구도, 시속 게임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쪽 오르면 하루 저쪽 네. 오르고. 네. 그러니까 낙수 효과로 뭐 증시 자금이 60조, 65조까지 가면 막 다 같이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고뇌거든요. 저는 그래도 과대 낙폭에 따른 성장주를 조금 더 지금은 베팅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물음표를 던져주신 부분 한번 김 이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이 지금 교과서적인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정말 이론적인 거지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교과서적인 방법은 거의 뭐 최근 현실 시장에서 맞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하이 퀄리티 중에서도 뭐 지금 에너지 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미국 증시도 지수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박스권으로 전환되면 뭐 정책주 같은 것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잖아요. 지금 올해까지 커왔던 작년까지 빠르게 커왔던 뭐 M7 이런 것들도 물론 보듬어 주겠지만 지금 뭐 주력은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트럼프가 조금 바꾸고 싶은 쪽, 제조업 쪽의 전반적인 문제들이라서 그런 쪽의 종목군들의 미국 시장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우리 시장의 대응법은 두 가지죠. 뭐 다소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는 하나 올해 실적이 늘어날 거로 보이는 종목을 포기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 내도 올해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종목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10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올해 대거 일정 부분 뭐 그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정말로 나락에 빠져 있는 뭐 PBR 기준으로 0.2배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석유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이 다 올라오진 않겠지만 한두 종목 정도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금리 상황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세컨 리포트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한국투자증권 추가 상승은 가능한다가 이거 궁금합니다. 하나증권 핸드폰 11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마지막으로는 상상인증권 LG에너지솔루션 리포트 내놨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볼까요? 네, 2번, 3번 리포트만 보죠. 일단 핸드폰 11월 달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을 봤더니 눈에 띄는 건 아이폰이라는 거죠. 출하가 47%가 급감했다라는 거고요. 네, 뭐 물론 12월 달에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11월 달의 성과는 너무 좋지 않았고 근데 전체는 조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의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증가했던 부분이고 원래 11월에 예상돼 있었던 메이트 70이 지금 뭐 12월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폰이 과연 12월 달에도 중국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 뭐 가격 낮추는 것으로 대응이 좀 가능한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금 핸드폰 추이를 보면 로컬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상황. 얼마 전에 삼성전기를 끌어올렸던 휴대폰에 보조금을 뭐 지급하겠다라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컬 브랜드의 추가적인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포트. LG엔솔은 뭐 최근에 리포트가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 같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정말로 악재의 끝이냐가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LG엔솔 뭐 실적 안 좋은 거야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용을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이 악재의 정점이냐 아니면 아직도 악재의 정점이 더 남아있냐. 근데 대부분의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는 올해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가 아마 악재의 정점일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급격히 좋아질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악재의 정점 부근이라면 뭐 주가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리포트 좀 자세하게 보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투자증권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제목부터 끌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정도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포트를 살펴보는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상승이 정당한가, 상승이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 시장에 과연 주도주라는 게 올해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그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종목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투자 전략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연초부터 제일 많이 오른 시장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견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반적인 지수 견인율을 가져오면서 일단 뭐 시장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그러면 이들 종목이 계속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인가? 이 리포트의 결론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결국은 종목은 여러 종목군들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뭐 조선 방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목군들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시기별에 따라서 우리는 주도주가 존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레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반도체가 이끌었던 이 장세의 흐름이 뭐 바로 끝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밸류 바닥이기 때문이다. 밸류 바닥이라서 호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민준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시장 내로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증시로 나가 있는 그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조금 돌아온다면 그러면 호재에 민감한 증시가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거래 대금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연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화 자산을 계속 들고만 있기보다는 뭐 일정 부분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그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포지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외환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것보다 외환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좋은 그 환율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거의 빵빵하게 차 있는 해외 자산 이런 것들을 뭐 국민연금에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그러면 그 줄여놓은 자산을 결국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근거로 저는 뭐 국민연금의 올해는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직은 우리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극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월 이후에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업종별로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을 보면 에너지, 지주, 뭐 유틸리티, 뭐 운송 정도 이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의류 뭐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아직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익 개선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의 상향 가능성이
뒤로 가면서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초에는 뭔가 실적 추정을 조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보수적으로 하다가 뒤로 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시장 전망이 좋았을 때는 연초부터 뭔가 계속 실적 추정을 좀 과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작년 내내 안 좋았고 올해도 뭐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는 그런 실적 추정치가 조금 과소평가된 건 아닌가? 그러면 좋아질 만한 그런 업종이 생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바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뭐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생겨서 그 주도주가 한 해를 쭉 끌고 나가는 그런 장세이기보단 국면마다 주도주들이 좀 순환하는 그런 순환매 장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리포트는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도주보다는 좀 순환매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순환매 영역도 전체 업종이 다 순환하진 않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방산, 뭐 조선처럼 올해도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반도체처럼 우리가 정말 낮게 보고 있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암흑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거나 경기의 민감도에 따라서 빨리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도 순환매 대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관세나 이런 쪽에서 자유로운 엔터를 포함한 뭐 게임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 괜찮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을 때 맨 초반에 이 중기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레포트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되고, 아마 이 정도 요약 정리를 워낙에 좀 잘해주셔가지고요. 레포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 레이더에 걸린 부분은 지금 어저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골라오신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은 약간 좀 오래 쉬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금세 기운을 차리면서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숫자로도 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아마 뭐 잠깐 잘못 나간 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보냈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뭐 서두부터 계속 다뤘던 주제가 오늘 너무 좋은 게, 사실상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뇌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뭐 테마단들이 계속 과대 낙폭해서 사실 뭐 저도 DSP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뭐 정말로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 방산, 전선이 또 떨어진 쪽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김종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엔터 종목들이 YG나 JYP 이런 종목들이 거의 더블까지 올라왔거든요. 특히 뭐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더라도 뭐 29,000원 단위였는데 지금 거의 뭐 5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엔터도 지금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그 고뇌가 계속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중공업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 뭐 엔터 이렇게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뭐 테마단들. 그러면 뭐 조선, 뭐 한진중공업, HJ중공업, 어제 뭐 하나오션도 좋았습니다만은 이쪽으로도 뭐 매기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삼성중공업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 박성정 앵커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모든 빅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느냐, 조금 조정받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추세적으로 11,000원이 좀 무너지면 어렵다고 뭐 저의 아날로그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로 한번 취합을 해보니까 역시 동일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죠. 삼성중공업의 보유자분들에게도 중요할 것이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레파토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가는 무조건 11,000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000원이 좀 이탈되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버텨야 될 라인이 21선 언저리 정도로 빅데이터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11,500원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가에 대해서 뭐 조선 쪽으로 얼마나 수급과 매기가 오르면서 갭상승할 것이냐가 최대의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좀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게 2주 분석치하고요 1개월 정도의 보유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조선도 지금 삼성중공업이지만 12,500원, 특히 뭐 13,000원을 넘어서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가 15,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사의 목표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신고가의 영역이니까 그들은 뭐 자율적으로 그렇게 적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들면 가능하지만 저희 빅데이터와 기술적인 부분은 13,000원을 강하게 넘어가는 것은 단기간에 정말 오늘같이 뭐 일주일 이내에 거래량이 막 동반되면서 2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2천만 주입니다. 오늘 쏘지 않으면 이번 주에 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계속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11,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 라인 꼭 채우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뭐 코멘트를 하나 더 해드린다면 저는 뭐 엔터 종목들 좀 보니까요. JYP도 뭐 있지만 YG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까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터 섹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중공업 그러면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손절가는 11,000원 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최대 빅데이터가 1개월에 13,000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12,500원. 신고가 조금 넘어가는 영역이죠. 11월 25일 날 12,290원이었는데 이 부분 정도까지가 나오고 오늘 뭐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 좀 얘기가 틀려질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치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립니다만은 13,000원 정도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관심 많으시죠? 지금 사도 될 것인가? 아마 조금 짧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 매수 추천 가격이 지금 11,400원 그 언저리 정도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짧게 12,290원. 네. 1차 목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로 12,5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됐고요. 아마 도달하면은 이 시간대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빅데이터 종목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 도달로 SK하이닉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이 얘기 나누면서 SK하이닉스 리뷰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안 좋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8조 안팎이었고 근래 나온 게 한 7조 원대 나올 거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6조 중반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안 나왔는데 6조 5천억 원가량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바닥 확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액면구들 안 좋은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윤 전문가님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속보를 좀 보니까요. 영업이익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해석의 여지로 몰고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단편적으로 뭐 6조 5천억 원이 나왔다. 지금 6조 5천억 원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미 선반영이 거의 다 되었고요. 다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뭐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긴 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걸로 충격파를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영업이익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해석을 좀 풀이를 해야 되겠죠. 각각의 파트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나 실적, 영업이익이 나왔는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단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파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뭐 7만전자 단숨에 안착. 올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줘봤자 7만 원이거든요. 저는 뭐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는 뭐 20만 원 원짜리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는 김 이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가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좋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예상보다 안 나온 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뭐 큰 충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른 회복이냐 느린 회복이냐 아니면 이 정도의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빠르게 뭔가 해법을 찾아서 여러 군데 물량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을 찾지 못하면 이 정도의 실적으로 계속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연간 영업이익이 한 24조, 그다음에 그러면 뭐 이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20조 안팎 정도의 이익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이 적어도 1분기, 2분기, 상반기 내에 이게 저점이고 우리 빠르게 올라갈 거야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뭐 결자해지죠. 삼성전자가 보여주지 못하면 계속 뭐 5만 원, 6만 원대에서 장기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는다면 뭐 7만 원, 8만 원까지는 저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삼성전자에게 우리가 사후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오늘 실적 충격은 저도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두 달 종목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좀 음봉에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 종목 장중한 때 206,500원까지 갔습니다. 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월 6일에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은 12%가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봉이어서 지금은 20만 원을 약간 좀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근데 이 종목에 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왜 사실은 뭐 1월 6일 날 어제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개장 첫날 네. SK 하이닉스를 들고 왔는데 우리 PD님이 준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작년 10월에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뷰를 좀 많이 바꾸셨어요. 뭐 반등시 반도체 매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어렵다 향후에 저는 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옆에 박상자 앵커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뭐 작년 10월부터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빠르게 20만 원에 왔어요. 저는 구정 지나고 맞아요. 그날 네. 하루 10% 급등하는 날 도달할 있어서. 거라고 봤는데 네. 그 전에 지금 왔고 그러면 박스권 이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젠순왕이 네. 우리는 지금 GDR, DDR에 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예.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20만 원을 돌파하는 것에 관해서는 HBM4에 관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와줘야 돼요. 저희 자세한 얘기는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서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만이라도 좀 주세요. 지금 정리인가요? 아니면 더 홀딩 2차 목표가 있나요? 아, 정리하셨어야죠. 정리하시고 중장기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만 사실상 뭐 24만 원까지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박스권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